안녕하세요, 청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신북방 정책과 중앙아시아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인하대학교 프런티어학부대학 소속 송동기 교수입니다. 여러분은 신북방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신북방 정책의 중요한 지역인 중앙아시아에 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신북방 정책과 그 지역의 중요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는 중앙아시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북방 정책은 현재 우리 정부의 중요한 대외정책 기조의 하나입니다. 자, 신북방 정책에서 신을 빼면 북방 정책이 됩니다. 북방 정책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1988년 서울올림픽 때 시작되었습니다. 88년도에 냉전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소련이 참가했습니다. 이 기회를 계기로 해서 한국 정부는 소련과의 관계 개선, 국교 수립 이러한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북방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과거 소련 지역에 경제 공간이 열리게 됨으로써 한국 기업이 진출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공간에서 우리 국가가, 우리 한국이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태우 정부 이후에 시작되었던 이 북방 정책, 이것이 현 정부에서 다시 새로운 버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북방 정책입니다. 자, 신북방 정책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북방 정책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평화와 번영입니다. 평화와 번영을 바탕으로 해서 유라시아 국가들과 협력을 정진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신북방 정책의 사업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좁은 범위로는 남북러 삼각협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 범위로는 러시아가 주도하고 있는 유라시아 경제연합과의 협력이 있고, 그 다음은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1대1로 사업과 협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넓은 의미의 범위는 유라시아에 존재하는 국가들과의 관계를, 협력을 정진하고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신북방 정책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와 번영이 가장 중요한 비전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유라시아 지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신북방 정책은 4가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안과 대륙을 연결시키는 가교 국가, 한국이 그러한 일들을 과거에 했었는데 그것을 다시 이제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비전이고, 두 번째는 새로운 경제 공간과 기회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유라시아 공간이 새롭게 열렸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를 놓칠 수가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 통일 이후에 우리는 유라시아 시대에 직면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대륙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북방 정책은 대륙적 전략이고, 또 중요한 것은 미래지향적인 전략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동북아 책임 공동체를 만들고 우리 한국이 만들고 있는 신경제 구상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4가지 목표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무래도 평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의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장 동력을 갖다가 창출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런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인적 교류와 문화 교류를 활성화시켜서 상호 간의 이해를 정진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북방 정책에 해당되는 국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4개 국가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큰 국가인 러시아도 있고, 그 다음에 세계에서 9번째로 큰 국가인 카자흐스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 내에는 인류가 많은 도움을 받는 엄청난 자원이 있습니다. 석유와 천연가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전략 강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인구만 보더라도 이 지역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신북방 정책의 중요한 지역인 중앙아시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아시아는 신북방 공간에서 중부 권역권에 속합니다. 중앙에 있기 때문에 이제 중부 권역권에 속하는데, 중앙아시아를 상대로 해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략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바로 자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아시아 지역에는 중동의 석유를 대체하는 아주 많은 석유들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조업입니다. 우리의 뛰어난 이 제조업 기술, 그리고 농업 기술,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들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제조업 관련해서, 이 농업 관련해서, 정보통신 관련해서 많은 교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우리나라로부터 어떤 선진적인 제도, 법적인 부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재교육이라든지 그들에게 필요한 법률적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북방 정책의 중요한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아시아의 국가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다 스탄으로 끝납니다. 이 5개 국가는 우리에게 정말 먼 곳이 아닙니다. 중앙아시아는 역사적으로 실크로드를 통해서 우리와 많은 교류를 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실크로드를 통한 한반도와 중앙아시아의 교류는 이미 과거부터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돌골, 몽골, 한반도 이러한 지역이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공유를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방의 무속신앙도 많이 공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937년에 스탈린에 의해서 극동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주를 당한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 지역에 본격적으로 한류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의 김치, 그 다음에 국수가 아주 유명한 지금 음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현재 중앙아시아 지역에는 소련 붕괴 이후에 K-팝, K-드라마, K-영화가 들어가면서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한류를 통한 새로운 문화적인 교류가 아주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중앙아시아가 중요하냐?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앙아시아가 가지고 있는 지경학적 가치입니다. 먼저 놀랄 준비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 카자흐스탄. 멘델예프의 원소 주기율표에 나오는 대부분의 화학기호에 해당되는 자원이 다 있습니다. 이런 국가 세계적으로 아주 찾기 힘듭니다. 그리고 카스피해와 그 주변 지역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중동의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많은 석유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은 세계 9번째로 큰 국가이면서 인구가 2천만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출할 것은 아주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우즈베키스탄도 카자흐스탄과 마찬가지로 멘델예프의 원소 주기율표에 나오는 대부분의 화학기호에 해당되는 자원들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 지역에 우라늄과 같은 다양한 전략 광물이 매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인구가 3,200만이 넘으면서 평균 연령이 26세에 불과합니다. 젊은 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 지역은 그래서 미래에 아주 큰 소비시장 그리고 아주 성장 잠재력이 있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투르크메니스탄을 보시면 더 놀라십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의 10%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더 추가 말씀드리면은 러시아가 세계 천연가스의 거의 2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신북방 지역에 이 천연가스 매장량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 이거 주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북방 정책의 중요한 지역인 중앙아시아와 현재 어떠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중앙아시아 지역에는 자원개발,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조업 육성 지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교육 문화 협력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지역에는 전문 인력이 부족합니다. 전자정부를 만들고자 하더라도 그것을 구축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법적,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어떤 선진 행정 정책이라든지 공무원 재교육이라든지 심지어 공무원 제도까지 지금 우리한테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 예를 들면 우즈베키스탄은 세계 29번째 자동차 생산국입니다. 단순한 조립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부품을 다 만들어서 완성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기업이 과거에 진출해서 도와주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도 기존의 자원개발 중심이 아니라 제조업 중심으로 국가정책을 바꿈으로 해서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 다양한 제조업 분야에 진출해 있습니다.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 같은 경우도 단순히 천연가스만 파서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부가가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플랜트 산업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요청했고 우리가 가서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우리에게 많이 또 요청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육 분야입니다. 전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들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전문 인력 양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사례를 보면은 이미 2014년 인하대학교가 IT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여주대가 산업인력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천대가 유아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학교를 개교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아주대학이 공학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학교를 지금 설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낙후된 자국의 의료 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국의 의료 교육과 한국의 의료 시스템의 수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활발하게 교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제가 반복하고 있습니다만 이 공무원 제도와 공무원 재교육에 대해서 이 국가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도 낙후된 의료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 교육을 갖다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문화 교류 협력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돌궐, 앞에서 말씀드렸던 돌궐은 과거 우리 역사에서 고구려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었던 민족이고 국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재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선조가 누구냐? 바로 돌궐입니다. 돌궐의 후손들이 지금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예전부터 교류했던 그런 문화적인 공통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도 장유유서와 같은 그런 전통이 있고 우리와 아주 유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의 어떤 다른 지역보다도 어떤 문화적으로 아주 공유했던 부분이 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문화 교류와 협력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류가 이 중앙아시아 지역에 정말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시 우리 신국방 정책의 어떤 전략을 추진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자흐스탄에 있는 한국문화원에는 K컬처 허브가 최근에 구축이 되었습니다. 이 K컬처를 통해서 앞으로 한류를 보다 더 체계적으로 확산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에는 17만 명에 달하는 고려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인을 위해서 한국 정부가 한국예술문화의 집을 건립해 주었습니다. 이 공간을 통해서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체계적으로 한류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최근에 세종학당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마지막으로 설립된 세종학당인데 이 세종학당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한국어 교육, 한국 문화 소개, 그리고 한류의 체계적인 확산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신북방 정책과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신북방 정책이 필요하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는 유라시아 시대로 갑니다. 대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이 꿈을, 미래를 한번 이 광활한 대륙에서 실현할 수 있는 것도 정말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하나인 중앙아시아 지역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지역이고 여러분들 꿈과 미래를 한 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